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보좌진 쪽으로 발탁이 돼서 보좌진으로 같이 호흡을 맞추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김한정 의원 수도 셀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다 DJ 정부 때 보좌진까지 합치면 더 많을 거예요. 예, 뭐 서른 의원이나 이런 다 보좌진 출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하시면서 만약에 정치를 꿈꾸신다면 변호사로 활동을 좀 하시다가 보좌관 생활을 좀 하시는 것도 굉장히 예외적 코스를 밟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 코스를 밟으시는 걸 수도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주 소수지만 저처럼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거죠. 막 여기저기.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이 오는 거죠. 밥 한번 먹자. 왜 제가 당신하고 밥을 먹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좀 많지는 않고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 그래도 이제 이런 친구들을 최근에 제가 많이 만나게 돼요. 어떤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냐면, 법조에 이미 나와 있는 변호사건, 아니면 로스쿨에 있는 분이건, 꿈이 결국은 정치인 분들을 예전보다는 제가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약간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좋죠. 저는 정치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치가 더 긍정적으로 국민들께 다가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를 하려고 해서 더 좋은 사람들이 정치 영역에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보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럼 당신은 정치를 하고 싶냐 그러면 거기에 명확한 답을 못 내놓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거고, 또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정치한다.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인의 소명이라는 것하고 부합하느냐라는 의문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냥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서 정치를 해보려합니다. 그럼 너 국회의원 만들려고 사람들이 널 찍어줘야 되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 가지 경로도 말씀드리고, 고민하실 것도 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정치를 꿈꾸신다면, 적어도 본인이 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정치를 통해서 뭘 달성하고자 하는지 정도는 본인의, 확고한 신념 또는 철학으로 좀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아마 이 어려운 과정도 거치실 수 있고, 또 사람들한테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거 때 나가서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표를 못 얻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좀 준비는 하시면서 좀 꿈을 같이 꾸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짧은 시간 제가 좀 산만하고 너무 실무적인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빨리 가도 되고요. 없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대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한정희라는 학생이고요.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연대가 맞는지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님께서 공익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계기가 대학 사회에 있었다. 네.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한번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으로는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세대론에 관련하는 건데요. 저희가 어떤 사회 집단이나 현상들을 세대로 묶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4세대나 밀레니얼들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많은 보좌진들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386에서 586이라는 세대명으로 명명을 하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봤을 때 그 세대가 충분히 성숙했거나 혹은 어떤 절정을 좀 지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세대에 대한 공과를 논하자는 건 아니고 다음이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제는 그 트레이닝 말씀도 하셨고 보좌진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트레이닝은 이제 기술적인 트레이닝이고 보좌진이 된 거는 그분들도 아마 그 이전에 어떤 공통적인 추적적인 경험을 통해서 공동체라든지 집단과 대중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어떤 훈련을 해야 되고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집단적으로 좀 이렇게 습득을 한 세대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러한 고민들이 공익에 대한 뜻을 품게 되거나 다른 사람 생각하게 되는 고민들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저보다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넓게 이제 보실 거기 때문에 사회를 보셨을 때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혹은 어디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가서 경험해봤던 것 때문에 이제 공익을 좀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 맞고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병적으로 열심히 했어요.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공부를 즐겼고요. 그때는 이제 뭔가 교과서도 책처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참 즐거웠는데 아까 소개해 주신 그 고등학교 갔더니 이제 다들 선행학습이 다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딱 가서 첫 시험을 보는데 전교 99등이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이제 수희 아저씨도 저를 다 알아볼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충격을 먹고 그다음부터 공부의 목적이 성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부터 굉장히 병적으로 공부를 했고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외모에 신경 쓰면 안 되겠다 그래서 3년 내내 거울을 안 봤습니다. 병적이죠. 그 다음에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못한다고 땅만 3년 내내 쳐다보는 남녀공학인데. 예. 그리고 밥도 혼자 먹으면서 단어장 보고 수학여행 가서도 단어장 들고 다니고 막 이상하게 정말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대학을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제가 대학교에 갑자기 딱 던져지니까.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생활을 후회하면서 뭔가 좀 고등학교 때하고는 다른 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거저거 막 해본 거예요. 선배들이 하자는 것도 하고 또 이런 선배들이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렇게 느낄 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제일 즐겁더라고요. 제일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도 사회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이제 철고촌을 많이 다녔었는데 신도림역 지금 없었어요. 근처에 작은 철고촌에서 도와달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친구 몇 명하고 거기 들어가서 도배 새로 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먹고 자고 이러면서 지냈는데 어느 날 이제 그분들이 구청장을 만나러 가겠다. 약속이 됐다.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구청장의 영향력이 있으면 좋거든요. 근데 본인들끼리만 가기엔 좀 불안하셨나 봐요. 뭔가 얘기를 잘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너 서울대 법대라며? 예? 이러면서 제가 따라갔는데 겨울이었는데 건물 안에 못 들어갔어요. 구청 건물 안에. 한 5시간 정도 주차장에 서 있었고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는데 눈을 엄청 맞고 그때 이제 초등학생 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애도 있었는데 그 당시 변호사가 진짜 없었거든요. 내가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분들을 구청장하고 만나게 내드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사회운동 할 거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하자. 대신에 이제 학생운동 하던 거 다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고시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나이 30에 고시공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애초에 판검사 될 마음이 없었고 혹시나 마음이 흔들릴까봐 들어가서는 계속 이제 체력만 닦는 식으로 그래서 지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마 대학에 학생운동이 많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공익적
활동을 체험해 보시거나 또는 뭔가 느끼실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이 되는데, 반면에 이제 사회단체들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 가는 분야가 있으면은 조금만 서치해 봐도 관련된 영역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최소한의 어떤 도움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로스쿨생이라 하더라도 도움 드릴 수 있는 일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반올림, 혹시 아십니까? 삼성의 반도체 피해자들. 거기 지금 변호사가 한 분 계신데 로스쿨 때부터 그분들을 도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변호사가 돼서도 또 계속 도와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그런 영역들이 있다, 경로가 있고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로스쿨 그 변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정신이 없으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과정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참여연대나 이런 데도 로스쿨생 분들이 와서 수습도 하고 그러세요. 민변에도 와서 수습도 하시고. 그래서 경로가 없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라고 불릴 만한 어떤 강력하고 역사적인 큰 지금 사건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전에 386들이 겪었던 그 군사정권 시기라든지 이런 건 없긴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이제 촛불이 2016년, 17년 있었던 그거를 경험해 분들은 또 좀 다를 거예요. 이미 이제 본인들의 힘과 의지 그리고 행동으로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해 본 경험이 있어서 그분들이 다시 이제 과거처럼 정권이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세대적 경험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놀이터에 이제 매주 주말마다 방역해서 이제 소독약으로 닦아요. 코로나 때문에 닦는데 또 꼬마 애들이 있고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는데, 목사님이세요. 애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놀이터에 놀러 온 애들 모아다가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필요성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너희들이 나중에 큰 사고를 당하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대답이 이제 하나님을 뭐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애들이 저는 큰 배를 안 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 얘기는 이제 애들의 머릿속에 이미 세월호 같은 게 이제 딱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어떻게 큰 어떤 역사적 사건은 아니지만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또 국가가 그런 국가의 역할이 뭐고 국가가 그런 역할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 고민하고 그걸 판단 기준으로 삼으실 거예요. 그런 기준이 서서히 자리 잡혀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의 어떤 386 세대처럼 딱 세대로 딱 묶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느끼시거나 생각하시는 건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예. 최근에 뭐 시사 저널에서도 여론조사 해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어느 당을 지지하건 간에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는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국가에게 뭐 그런 거 역할을 요구하고 이런 것도 다 공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험이나 감정적인 유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원래 로스쿨이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로스쿨로 전환된 부분이 있어요. 로스쿨에서 다양한 경험도 하고 또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사회의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법조인의 기본 덕목으로 양성하고 하려고 이제 로스쿨을 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죠. 예. 예. 한국에 대해 민주성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주시길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이쪽에는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치 입문하실 때도 비슷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와 현실 정치는 다를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연장대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실과 이상하게 괴리는 없으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내 사정으로 많이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러한 괴리감이 어떻게 보면 고민의 근원이 되는 거에 대해서 정치는 진짜 현실이고요. 현실 중에서도 굉장히 냉혹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속에서도 뭔가 이상을 가지고 조그만 성과라도 내려고 하는 게 정치다. 막스 웨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진흙 속에 발을 담그고 조그만 성과라도 내려고 하는 게 정치다. 그래서 들어와서 많이 그거 느꼈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게 만약에 한 100이라면 이게 나중에 이제 통과될 때쯤 되면 거의 30이나 20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국회는 몇 표가 있어야 법이 통과될 것 같아요? 네? 70? 그러니까 과반이면 통과된다가 아니에요. 사실상 만장일치제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당에서 내놨던 그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게 만장일치라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을 통해 가지고 절차를 진행시키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제도를 지금 법률화 시키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만장일치가 돼야 지금까지 사실상 법이 통과됐고, 그 만장일치를 깨려면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해서 180석이 돼야 이제 본회의에라도 올릴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를 추구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난 그거 반대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 말하는 대로 좀 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깎여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고 현실의 차이를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법안 통과 과정에서도. 그리고 또 정당과 정당이 딱 붙어 있어요. 딱 진짜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원래 정당은 그렇다 그러잖아요. 역할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딱 붙어 있다 보니까 잘못했다고 해서 또 바로 잘못했다고 하기가 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잘해도 또 잘했다고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게 정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많이 이제 힘들고 어려웠었죠. 제가 이제 인권단체들하고 워낙 많이 이제 활동을 같이 해왔는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정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고 나서 제가 들어가 있었던 여러 인권단체들과 같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이 있었는데 다 쫓겨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던 게 이 최저임금 인상폭이 좀 컸어요.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근데 최저임금을 못 주면 못 주는 사람은 형사처벌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그래도 하긴 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산입범위 조정을 통해서 이거를 좀 완화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 현실성을 인정하고 찬성표를 던졌더니 이제 인권단체에서 박주민이 그럴 수가 이러면서 텔레그램 방에서 다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일순간에 쫙 하고 한 10몇 개에서. 근데 마음이 되게 아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뭐 이상한 현실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조금이라도 진보된 어떤 또 조금이라도 발전된 제도를 안 만들 거냐, 욕 먹어가면서도 해야죠. 과거에 이제 선배들이 많이 듣는 이해가 국가보안법이었어. 국가보안법을 그 당시에 이제 폐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폐지만을 절대적으로 외치다가 수정조차 못하고 그냥 끝나버렸죠. 그게 맞냐? 아니면 찬양고무죄라도 그 당시에 수정해서 없앴었던 게 낫냐? 지금도 두고두고 그거 가지고 평가가 분분합니다. 예. 그래서 뭐 쫙 잘 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가기 위해서 지치지 않고 가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참 존경스러워요. 그분은 수십 년간 살아오셨고 수십 년간 살아온 동안 때로는 군사정권에 출신하고도 손을 잡기도 했지만 종국적인 평가는 그분은 가실 곳을 계속 향해서 갔다는 평가를 받잖아요. 하여튼 그런 정치인 되기가 힘들죠. 예. 예.
경희대학교 법제는 이재준이라고 합니다. 좀 개인사적인 게 될 수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원래 국제정치학으로 공부를 해서 회사를 다니다가 사실 로스쿨에서 변호사의 길을 가자라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로스쿨에 가면은 뭔가 좀 예전 사법시험과는 좀 다르게 저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실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보면은 정말 법을 해서 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지, 거꾸로 뭔가를 가진 거에다가 법을 더해서 조금 일을 하려는 친구들은 사실 만나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렇게 해서 뭔가 앞길을 여신 분들 얘기도 좀 사실 뭐 제가 더 찾아보지 못했지만은 듣기가 좀 어려워서, 만약에 그 대표님께서 주변에서 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 정도는 목표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는 좀 이런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어떤 자기가 배운 거를 바탕으로 법을 좀 써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혹시 보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목표로 삼는 데 좀 알겠습니다. 있긴 있는데 지금 당장 팍 떠오르진 않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예전에 뭔가 하셨던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다 법을 더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제가 밖에 안 떠오르는 걸 수도 있어요. 공무원 하시다가, 어떤 법 쪽이가 아닌 공무원 하시다가 그 변호사 자격을 따셔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문화나 예술계에 계시다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도 있고, 특히 의사인데 변호사 자격을 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왕왕 있죠. 저희 전현희 의원님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거죠. 의료 지식과 함께 법률 지식이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나 이런 거 하시다 가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적지 않고 많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부하셨던 그런 내용, 또 회사 생활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거기다 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수단일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법학이 학문이냐가 법철학의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법이 학문이냐를 논해라. 근데 그 당시 가르쳤던 선생님도 법은 학문이 아니라고 막 가르쳤던 것 같아요. 이게 기술이고 이런 식으로 가르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범용성 있는 기술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먼저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어떤 토대가 있으면 그거를 결합해서 잘 오히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본인이 막 노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 그 스포츠 마케팅, 체육 쪽을 나오셔서 스포츠 변호사 자격증을 따신다면 스포츠 마케팅하고 매니지먼트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변호사 자격을 따신다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예. 너무 많아서 제가 딱 못 들겠는데. 예. 예. 경희대학교 국가법률대학원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추상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지만 그 말인 즉슨 또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을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맞서 싸워야 할 악도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 저희가 어떤 추구해야 할 가치 하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옳은 걸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또 제가 틀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공익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셨고, 또 그걸 더 크게 이뤄내시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런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계셨는지, 아니면 그
선택을 할 때 두려움을 없으셨는지. 일단은 뭐 우리나라가 진짜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일까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질문과 좀 상관없이 우리나라만큼 다양하지 않은 나라가 있나요? 인생을 결정하는 것도 대학 입시 하나로 다 결정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진짜 다양하지 않은 나라고, 그 하나의 가치관으로 오히려 모든 사람을 맞추려고 하죠. 그리고 또 적당한 나이가 되면 좋은 직장이라는 걸로 또 맞추려고 하고. 그죠? 과연 다양한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다양하다는 느낌을 못 받고요. 질문과 상관없이 그냥 드리는 말씀이 요즘 좀 답답해서. 하여튼 뭐, 근데 뭐, 저는 이제 제 생각에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못 견뎠겠죠. 못 견뎠을 테고. 근데 이제 나름 제가 뭔가 좀 과거에 변호사 하면서 힘든 것도 좀 견뎌내면서 공익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약간 현장성과 피해자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장에 가보면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가슴에 와닿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라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짜 열받거든요. 터무니없고 화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시키는 대로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성적인 것도 물론 있죠. 근데 또 가슴이 시키는 일들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고민이 좀 되신다면, 뭐 다 여유도 없으시고 바쁘실 테지만 문제가 있는 현장에도 좀 가보시고, 또 문제를 겪고 있다는 분들 말씀도 좀 들어보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가슴이 막 불이 날 때가 있거든요. 얘기 듣다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어떤 뭐 특정한 피해자가 있어서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것도 열받았어요. 예전에 저희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요, 못 보는 영화 등급이 있었어요. 아예.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예 뭐 아동 포르노 이거 다 빼놓고, 그런 건 다 빼놓고요. 외국에서 이제 영화를 수입하면은 적어도 국제적 기준에서는 합법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영화를 못 봐요. 영화 등급 분류하는 사람들만 봐. 그럼 짜증나잖아, 이거는. 난 성인이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 영화를 보겠다는 건데, 열받지 않아요? 뭐 그런 것도 저는 열받더라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열받는 건 다양한 형태인데, 약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또 그런 것 겪다 보면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말씀하실 때 힘들 때나 흔들릴 때 저한테 좀 더 많은 힘을 줬던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성적인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아무 때나 막 열받고 막 이러면 안 되고요. 적어도 이제 어느 정도 논리적이긴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저 뒤에 분이 먼저 손을 드셔가지고. 네, 동아대 법상관 양정모라고 합니다. 저는 좀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변호사 출신 보좌관들도 늘어나는 추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일 이제 의원님께서 변호사 출신 보좌관으로 지원을 여러 명이 하면, 나는 이왕이면 이제 변호사 중에서도 이런 변호사가 보좌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내가 이제 그래도 아마 로스쿨 졸업하고 바로 보좌관으로 가는 것보다 변호사로 공부를 하다 가는 경우가 훨씬 많을 텐데,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이제 보좌관을 목표로 좀 준비할 만한 덕목 같은 거를 의원님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도 좋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의원님들 좀 보편적인 말씀해 주시면. 뭐 꼭 제 기준은 아닐 거예요. 제 기준은 아니고, 제가 이제 그 로펌에 있을 때도 선배들이 어떤 기준으로 후배들을 뽑느냐를 보거나, 또는 저한테 이제 보통 뭐 법인카드 맡기면서 좀 후배들 좀 해서 술자리도 좀 만들고 그 스카우트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대부분 이렇게 이쁨을 받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정적인 사람, 의욕적인 사람들.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연수원이나 로스쿨에서 배우는 건 세 발의 피예요. 결국은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배우고 습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가 뭐든지 열심히 하려는 자세는 돼 있어야 되잖아요. 배우려는 자세, 일하려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돼 있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 선배들도, 로펌에 있던 선배들도 그 마인드가 좋은 게 최고다. 연수원 성적 그냥 평가의 한 기준일 뿐이고 그런 걸 뛰어넘는 건 마인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와서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또 얘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살아왔는지 그런 게 핵심적인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변호사 출신 비서관, 보좌관 있었지만 주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당장 일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정치 영역의 경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뭐 일을, 만약에 제가 부탁드린 일만 한다면 일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열정적으로 자기가 막 더 찾아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 법안도 하나 만들어 보고 싶다. 저 정책 질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신문이나 이런 걸 봤더니 어떤 행정부의 이런 정책은 잘못된 것 같다. 문제제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런 걸 본인이 직접 막 찾아내고 발굴해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태도나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걸 만약 혹시나 로펌을 가시더라도 그런 걸 많이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다 할 뿐만 아니라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저는 막 배우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그래서 하여튼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 추가 좀 하나만. 예. 저는 이렇게 할때 항상 열정이 좀 과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는 스타일인데 그럴 때 이제 선임자들이 많이 주셨던 말씀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라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하게 되면 물론 열정이 과하면 이제 좀 사고 칠 확률도 아무래도 조금은 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열정이 넘치더라도 그 열정이 이제 조직적 시스템 내에서 발휘가 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로펌 동료 중에 굉장히 특이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일이 끝나면 전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료들을 막 자기가 찾아서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김현장만 했었거든요. 그러다 김현장만 하던 걸 저희가 따와서 처음 하게 됐는데 따오게 된 배경이 된 게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평상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레드북, 실버북 같은 국제 그 건설 관련된 표준 계약서들을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토대를 해서 PF 계약서의 일부분이 작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평상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저희도 그 로펌 들어가 보시면 지금 사건을 찾아오는 손님 맞는 게 아니라 장이 열리면 가서 프리젠테이션 하거든요. 1번 뭐 김현장 프리젠테이션 딱 하고 2번 어디 3번 들어와서 프리젠테이션 하세요. 그러면 프리젠테이션 하거든요. 저도 여러 번 프리젠테이션 다녔었고 뭐 해외 은행 설립이나 이런 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한 4-5개가 참가해가지고 프리젠테이션 합니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우리는 사실 이거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발전소 건설이 어떻게 되고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다 영문 자료를 토대로 그걸 다 작성을 해와가지고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딱 따왔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로펌으로서는 10년치 먹을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이제 대주들도 그게 불만이에요. 김현장만 할 수 있으니까 김현장하고 김현장이 세잖아요, 이게. 협상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단가를 후려치려고 그래도. 근데 하나가 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양쪽을 경쟁시킬 수도 있고 하잖아요.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그때 따왔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나와서 모르겠는데 일을 하고 있대요. 그 발전소 관련된 일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는 굉장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정적으로 찾아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친구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한 게 몇 건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괴팍하기도 하고 약간 퉁명스럽기도 한데 가끔 이제 선배들이 놀러와서 물어보죠. 너 요즘에 뭐 공부하고 있니? 물어보죠. 그럼 얘가 막 채권 유동화도 공부하고 있고 뭘 별거 다 공부하고 있는 거야. 무슨 증권거래 협회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막. 그 친구는 안 이빨래 안 이빨 수가 없죠. 예. 그런 거 참고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아까 손을 드셔가지고.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대 로스쿨 최원근이라고 합니다. 저희 여자친구가 의원님을 정말 엄청 팬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아니시고. 저도 물론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자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게 지금 의원님 소속 정당에서 이번에 총선 공약으로 이제 그 방통대 로스쿨이라는 걸 네네네. 발표하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방통대 또는 야간 로스쿨. 예. 네. 뭐 공익을 이해한다는 그런 우리 로스쿨 사람으로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이해관계인인 저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사실 저희가 지금 변시 합격률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로스쿨생들이 되게 불만도 많고 되게 네. 힘들어한다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로스쿨 만들어 놓은 로스쿨 안에서도 이 인원을 다 변호사로 만들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또 방통대 로스쿨을 만들어서 그 합격률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보정 없이 또 이제 들어가는 입구만 늘려놓고 또 나가는 출구는 그대로 놔둔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모순 아닐까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뭐 저만 가지는 생각인지 아니면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는지는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뭐 건의 아니면은 뭐 그냥 하나의 토로로 아무래도 의원님 소속 정당이시고 또 의원님 또 법사위에 계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방통로나 아니면 야간로나 이런 걸 장기적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로스쿨 입시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로서 본다 그러면 로스쿨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로스쿨부터 일단은 확실히 좀 제도를 잘 정립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원님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이미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저희 의원실 쪽으로도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공약을 보시면 그 방통대나 그 야간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에 그 변호사 정원에 대해서 조정을 딱 몇 명을 하겠다 이런 게 뭐 왜냐면 확정이 안 됐으니까요. 아니지만 정원을 변호사 시험 합격 정원을 늘릴 수 있다라고 같이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미 고려는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로스쿨 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그 변시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은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있어요. 듣고 있고 저는 뭐 점진적으로 변호사 숫자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민되고 또 아마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선배들이 변호사 숫자를 늘려주세요라고 아마 주장하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주장하면. 그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특히 공익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더 필요한지 또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같이 좀 보여주면서 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 지금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구조공단이라는 제도가 있고 국선 변호인이 제공하는 법률 구조 시스템이 있는데 굉장히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통폐합하고 확대하는 법안을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공적인 변호사 수요가 늘어나겠죠. 일본의 법테라스 제도처럼 그런 등등등의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흐름하고 좀 같이 가야 변호사 숫자를 늘려주세요라는 말도 사회적으로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제가 뭐 충분히 안다고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계속해서 얘기 듣고 있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고민의 방향은 변호사 숫자는 계속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늘어난 변호사분들은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이왕이면 늘어났으면 좋겠다. 또 그걸 위해서 국가가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 정도 생각은 갖고 있고, 뭐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국가의 법률 구조 시스템을 통폐합하고 확대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1년 반째 지금 법무부하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법원에서는 이제 국선 변호인을 자기네들한테 떼내겠다는 합의까지 해줬어요. 이제 법무부만 좀 입장을 정리하면은 좀 다 합쳐가지고 좀 하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합쳐서 만들 때도 뭐 국가는 예산 생각해서 일부만 고용하고 일부는 계약으로 하고 막 이런 얘기 하길래, 근데 이 스텝 변호사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제가 계속하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담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성영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질문했던 내용이 약간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 약간 열정이나 일에 대한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우평구 지역구에서 제가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고서도 받아서 잘 보고 있고 유튜브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건, 의원님께서 일을 정말 많이 하는 국회의원으로 사실 많이 알려져 계시고, 저도 궁금했던 게 도대체 잠은 언제 주무시고 잠 다 자는데요? 그런 것들이 정말 궁금해서, 저는 이제 이거저거 감사한 마음이지만 되게 항상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공적 영역에서의 마음이 가슴을 식히는 일을 하는 그 직업인으로서의 의원님의 모습과 어떤 사적인, 소위 말하는 워라밸을 지킬 수 있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가정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공익적인 영역에서의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사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가정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표준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뭐 말씀 좀 드리면, 로펌 다닐 때는 항상 제가 이제 투잡을 뛰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시킨 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소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3일 정도는 회사에서 잤던 것 같아요. 라꾸라꾸 침대로. 그리고 주말에도 뭐 지방이나 이렇게 그 현장이 생기면 현장 다니고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굳이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이제 민변이 이렇게 시스템도 좀 더 잘 돼 있고 해서 많이 좀 서로 분담하면서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 되고 나서도 초기에는 저하고 뭐 보좌진들이 거의 뭐 죽을 정도로 일을 했죠. 그래서 뭐 제 사급 보좌관 중에 하나는, 의원님 제가 일주일째 피똥을 싸고 있습니다. 진짜 피똥을 싸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그 정도는 안 하고요. 저도 애도 태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또 이 생각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은 조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야 바뀌죠. 뭐 똑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저희가 마치 나머지 공부하듯이 조금씩 해서 그걸 다 합쳐가지고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만 아니라 저 사람이 다 자기 일상생활 다 하고 조금 남는 시간 더 들여서 뭔가 좋은 일 하면 그게 합쳐져서 세상을 좀 바꾸는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변에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은 민변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이냐면, 막 언론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민변 상근 변호사 몇 명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로펌 생활하고 무슨 다 자기 개인 사무실 운영하면서 그냥 시간을 쪼개가지고 내 가지고 와서 회의하고 사건 나눠 맡아서 하고 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서 고생한 게 조금씩 합쳐져가지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건데, 약간 그래서 고생은 좀 해야 돼요. 근데 막 저처럼 이상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이 태어나니까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죠, 정리하면? 조금 열심히 사셔야 할 필요는 있지만, 가학적으로 막 열심히 사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요즘에는 약간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또 공익적인 활동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좀 많아져서, 나눠서 해도 충분히 일들이 잘 되더라. 저희 때는 몇 명 없었거든요. 그건 말씀드리기. 예. 서울대학교 국장을 신규현입니다. 훌륭한 분의 철학이랑 좀 원론적인 이야기 들을기에는 덜어 있는데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이야기를 들을기에는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준비를 안 해온 탓을 안 하시고. 네, 어떤 법조인의 어떤 아까 정치 진출 관련해서 좀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뭐 선거는 돈으로 하는 거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 이 정치를 어떤 출마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좀 뭐 그런 돈을 사실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좀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공익적인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뭐 정치의 뜻이 있어서 들어가게 된다 했을 때 그때 과연 이제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작용을 많이 하게 될지 특히 이제 낙선하게 되면 뭐 낙선하면 뒷덜미에 올라앉는다는 말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에는 낙선했는데 빚더미에 앉게 되면 죽죠. 그냥 빚더미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죽어버립니다. 왜냐면은 선거 시기에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넘어서 쓴다? 나뿐만 아니라 경쟁자도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아시겠지만 15% 이상의 득표를 하면 선거에서 쓴 돈의 80~90%가 보전이 되죠. 선거 공영제에 따라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날렸다. 최근에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선거만 놓고 보면. 근데 선거에 들어가기 전까지 뭐 지역에서 뭐 지역의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해서 돈을 썼다. 사실 그것도 안 돼요, 법상.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옛날만큼 많이 든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면 오히려 위법한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정당 공천이라는 게 중요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큰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기본은 깔아주잖아요. 기본을 깔아준다는 게 돈을 깔아준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조직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진짜 룰만 지켜도 승부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편법과 불법을 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자꾸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로 이제 사고 터지는 데가 그런 데죠. 아니면 전혀 이제 상대방의 견제가 없어서 내가 편하게 뭔가 뭐 이거는 이제 오히려 쓴다기보다는 받다가 사고 터지는 그런 문제지. 막 지금 선거 끝나면 선거 때문에 빚을 엄청 졌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좀 있겠네요. 오히려 낙선하고 나서 즉 보통 그런 경우는 이제 각 지역의 지역위원장이라 그러거든요. 저는 은평갑 지역구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은평갑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원외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외위원장의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 법을 위반하지 않은 기본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지원이 없어요. 지금 지구당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당이 있었을 땐 지구당 차원의 후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사비를 써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법을 지키면서 할 때는 그것도 많이 드릴 필요는 없는데 그나마 그래도 자기 희생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겠죠. 네. 또 경제적으로 뭐 어려워서 난 출마를 못 하겠다?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뭐 청년들이 선거 나올 때 기타금, 처음에 내거는 기타금, 뭐 이런 게 좀 액수가 크니까 그런 게 좀 힘들지만 뭐 선거 운동비? 다 후원금 계좌를 열 수 있어서 일단 공천 받으면 그렇게 힘든 케이스는 많이 못 봤습니다. 예. 보전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보통 뭐
후원금 계좌에서 뭐 이렇게 거친 돈으로 하기도 하고 안 되면 그 빌려서 한 다음에 보존받아서 갚고 이런 식으로 하죠. 예. 예. 대구대학교 재학생입니다. 정치하시기 전이랑 후에 이렇게 계속 공익활동에 약간 성격이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어떤 성격이 달라져? 공익활동,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아까 생각이 없으셨는데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하시기로 이렇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의 정치적 신념이 어떤 거였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결정하시게 됐는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궁금해서. 그 뭐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아주 구체적인 어떤 정치적 목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정치가 중요하다는 생각은 했죠. 제가 한다는 생각도 없었지만, 왜냐하면 현장에 이제 나가보면 황당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있어야 될 법이 없거나 또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될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진짜 황당한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게 정치잖아요. 그래서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물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다는 생각은 없었고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번에 2016년에 출마했기 전에도 여러 정당에서 사실은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다 거절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왜 그 더러운 곳에 가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16년에 영입될 때는 제안 자체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 당시 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미래통합당 쪽이 싹쓸이 한다는 예측이 있었어요. 200석 이상 한다고, 그때는 미래통합당이. 그러니까 야권은, 그 당시 야권은 지리멸렬할 거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다. 이게 이제 대부분 정치평론가와 여론조사 기관의 예측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다른 때와 달리 영입제의가 뭐 어떻게 들어왔냐면, 예전에는 야 이게 좋은 기회니까 들어와서 좀 한번 해봐라, 너한테 좋은 기회를 준다 했는데, 그때는 제안이 야 우리 죽는데 같이 죽자 이런 식으로 제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우리가 지는데 지리멸렬하게 질 수는 없잖냐. 그래서 들어와서 네가 하고 싶은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같이 좀 싸우면서 지더라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때 거절하면 왠지 제가 비겁한 것 같은 거예요. 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으니까 거절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다고 그래버렸죠. 근데 하여튼 정치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누군가 좋은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저는 안 한다고 생각했고, 근데 정치라는 영역에 마지막엔 그렇게 해서 설득돼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원래 시민사회 운동을 하던 사람이 정치 영역에 들어가면은 너 정치 영역에 들어오려고 공익활동했지? 라는 시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선거에서 지면요, 떨어지면 정치 영역에도 못 있고 시민사회도 못 돌아가요. 낙동강 오리알이 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너 낙동강 오리알 된다. 저를 말렸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왜냐면 너무 그때 판세와 구도가 안 좋았고, 그래서 질 게 거의 100%인데 너 낙동강 오리알 된다. 다시 시민사회도 못 온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밀양에서 그때 만났던 분이, 그분도 이제 출마를 하시게, 선생님인데 밀양 그 송전탑 싸움을 오래 하셨던 분이 출마를 하면서 썼던 글이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죠. 자기가 목욕탕 가니까 경찰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아유 쟤 정치하려고 그때 밀양 그 싸움할 때 할머니들 돕고 그랬구만,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 들었지만, 자기는 그런 욕 때문에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이걸 좀 바꿔야 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 말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출마한 건데, 달라지죠, 공익활동의 위상이나 역할이. 왜냐면 예전에는 진짜 시민사회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걸 주장하고, 어느 정당이든 공이 정말 말 안 되는 짓을 하면 비판할 수 있지만, 여기 들어오는 순간 어떤 정당에 소속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기 정당을 비판하기는 되게 쉽진 않아요. 그죠? 최대한 정당 안에서 싸우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결정이 되면, 당이 뭐 어떤 결정을 하면 그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책임도 져야 되잖아요. 제가 정당인으로서 그 정당에 소속돼 있는데 책임도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의 형태가 뭐 많이 약화되기도 하고 색깔도
많이 중화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시민 사회 진영에서는 저를 뭐 일각에서는 저를 뭐 배신자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얼마 전에도 사실은 뭐 너무 세세한 얘기는 못하겠다. 하여튼 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포기할 거냐?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도 안에서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서라도 또는 뭐 제 몸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반보라도 나가게 만들 거냐? 그런 판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뭐. 예. 혹시 뭐 더 질문하실 게 있을까요? 시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이거 납부해야 되는구나. 예. 더 질문하실 분 있나요? 예. 하시죠. 예. 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이번 총선에도 보면 이제 지역구 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당 싱크탱크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합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개별 의원님들께도 다 알려드리나요? 그 싱크탱크에서? 저희 이제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선거 때 여론조사 결과 알려주냐고요? 알려주죠.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한테는 안 알려줘가지고 전 잘 모르겠는데 알려주는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다 조사하진 않아요. 다 조사하지 않고 경합지역이라고 분석된 데만 좀 분석을 해서 알려주죠. 당이 압도적으로. 저는 이게 초반부터 좀 앞서 있었어요. 많이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알려주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네. 이거는 또 굉장히 실무적인 거 질문하시네.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출마하세요. 아니,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우리 지방의회랑 이런 걸 보면서 좀 아쉬운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청년들이 뭐 정치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보통 그냥 비례대표로 뭐 운 좋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시작하는 거 말고는 사실 문이 되게 좁잖아요. 저희가 아직도 현실이. 근데 영국이나 아니면 서구 유럽들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되게 청년들의 그런 정치 입문 코스로 되게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그 지역의 유지들, 뭐 아니면은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그냥 하나의 명예직 아니면은 뭐 약간 뭐 당원 이렇게 뭐 숫자 맞추는 역할에 가까운 걸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약간 국회 차원에서도 아니면 뭐 각 정당 차원에서 좀 바꿔서 청년들이 약간 지방의회에 진출해서, 이 청년들이 뭐 시작부터 국회의원으로 시작하는 게 과연 저는 꼭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자기 그냥 그 안에 있는 구 아니면은 뭐 시 이런 의원을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뭐 조례도 만들고 뭐 만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를 추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당이 이제 잘 발달돼 있어서 정당 내에서 인재를 다 육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뭐 갑자기 스포츠 선수나 변호사 뭐 활동을 했다고 해서 영입되거나 이런 케이스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인재를 육성하냐면 아주 그냥 코스가 있고 대충 자기가 몇 년 어느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된다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죠. 지금은 정당의 그런 어떤 육성 코스나 또는 과정이 없고 전혀 예측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인재가 당에 들어오질 않아요. 차라리 당 밖에서 열심히 해가지고 저처럼 영입되는 그런 걸 꿈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돼야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위원회에 청년위원장 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몇 년 있으면 구의회 의원으로 간다.
구의원 몇 년 하면 시의원으로 간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독일은 더 나가서 그 수상 있잖아요. 수상 재수 삼수가 거의 없대요. 왜냐면 수상 도전했다 한번 떨어지잖아요. 그럼 뒤에서 밀고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또 한 번 도전해보겠다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가 쫙 짜져 있는 거죠. 그리고 각 지역에 가보면은 이제 교회만큼이나 정당 사무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뭔가 고민이 생기고, 종교적 고민 말고요.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제도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거나 이러면 거기 찾아가가지고 상의하고 뭐 의견을 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당이 좀 그런 식으로 뿌리 내리고 발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구당 얘기 잠깐 했는데 지구당 좀 부활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뭐 거기가 돈 먹는 하마다, 굉장히 뭐 부정의 온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무서워서 그렇게 못 하거든요. 상대당도 있고 그래서 차라리 지구당을 부활시키고 지구당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잘 육성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저희 당도 시구위원들이 많이 좀 바뀌고 있어요. 젊은 분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시의원, 구의원 되는 경우도 있고 점점 많아졌어요.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시의원 한 분이 제가 이제 선거할 때 자원봉사해 주셨던 분인데 그 이후에 2년 정도 열심히 지역에서 여러 가지 활동하셨고 그래서 시의원이 되셨죠. 근데 그분은 이제 시의원 한 번 정도 더 하고 구청장 한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본인의 경로를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원래 학원 강사하시던 분인데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나세요. 잘 사람들 조직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잘 만드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아예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이 돼서 이제 쫙 가시는 거죠. 구의원 분들도 마찬가지. 저희 지금 구의원들도 굉장히 젊은 분들이 지금 어느 지역구나 지금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꼭 뭐 정치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경로 말고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에서부터 다져 나오는 것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거다. 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하여튼 오늘 첫날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좀 실무적인 얘기 중심으로 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이게 오히려 실무적인 얘기를 들을 기회가 더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날이 굉장히 창창해요. 그리고 변호사라는 직업 의 경우에 범용성이 넓은 그런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꿈들을 꿔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요. 나중에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